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고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특별할 것 없었다. 기존 입장을 재확인시켜주는 그런 내용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안심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일단 기존 입장과 다른 것이 없더라면 그냥 현재 시점에서의 인플레이션 우려감이라든지 테이퍼링 또는 금리 인상 이런 것들 별다른 이슈가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자, 테이퍼링이 조만간 시작이 되면 이제 여기에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자, 여기에는 퀄리티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아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퀄리티주, 처음 듣는 이야기 같긴 한데요. 자세히 따져보니까 퀄리티주들은 저평가된 종목들, 또는 이제 성장성이 높은 종목들, 전체적으로 가치 성장주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이 퀄리티주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청약을 기대할 만한 공모주들, 이제 마지막 일정입니다. 중복 청약이 가능한 이제 마지막 종목들이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공모주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라면 그래도 또 다른 대여, 한번 급등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좀 생기면서 공모주들에 대한 인기가 조금 시들해지긴 했습니다만, 자, 그래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라면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어떤 종목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6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자, 특별할 것 없는 한 주의 중간이 왔습니다. 자, 마지막 발언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연준 위원들의 마지막 발언이 이어지게 되면서 이제 약간의 긍정적인 이슈가 시장에 조금 더 주목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긍정적이다. 네,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입장과 다른 바가 없었다. 새로운 어떤 악재나 매파적인 요소들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자, 그런 이야기가 시장에 그대로 녹아들면서 다우지수가 0.2% 상승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은 0.79%로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14,253포인트 찍어내면서 사상 최고치를 이끌어내기도 했었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다시 좋아졌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시장의 연속적인 상승이라든지 기대감 이런 것들이 또 다시 한번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경기 회복이라든지 또는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투자 심리의 회복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어떤 재료들인지 좀 알아볼 건데요. 일단은 이번 주는 경제지표 같은 게 크게 중요한 포인트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가장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는데, 자,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특별소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시적 요인에 의해서 오르고 있다. 이거는 맞다. 그렇지만 팬데믹에 대한 인플레이션 영향이 예상보다도 더 크게 지속할 수 있지만 경제 재개에 따른 이러한 영향은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지게 될 것이다. 즉 팬데믹 때문에 주가가 이제 많이 하락했거나 경기가 많이 침체됐었던 분위기인데 이제 이것이 극복되어 가면서 빠른 속도로 경기가 올라가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경기 효과에 불과한 부분이다.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단기적인 어떤 상황일 뿐이기 때문에 기존의 입장을 다시 번복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점은 뭐냐면 테이퍼링이나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일단 지금 기존에 했었던 이야기대로 그렇게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무 여기다가 에너지 쏟지 말라. 그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겠죠. 여기다가 이제 존 윌리엄스, 이 뉴욕 연방은행 총재도 같은 발언 이어갔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이제 연준은 정책 결정에서 기계적인 공식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테이퍼링은 지표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당장 이루어진다. 이런 식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다른 연준 위원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메리입니다. 메리. 이 메리는 뭐라고 했냐면
테이퍼링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용과 인플레이션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연준의 기준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어느 시점에는 도달하게 될 것이다. 즉 그러니까 테이퍼링 같은 경우는 내년도쯤에나 하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테이퍼링을 진행하고자 하는 논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올 하반기. 올 하반기에 그런 것들 논의 시작하면 테이퍼링의 진짜 시작은 올해 연말이나 또는 내년 초. 뭐 지금 예상했었던 대로 그냥 그대로 굴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따로 시장이 번복한다거나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로레타 이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도 얘기합니다. 자산 매입 테이퍼링을 위해서 아직 여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목표를 달성했지만 고용 목표는 아직 그렇지 못하죠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고용지표 같은 경우 살펴보게 되면은 뭐 실업률이 떨어진다거나 또는 이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 내려가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수준에 오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고용이 아직 이 모양인데 인플레이션 가지고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지금은 이제 국무장관인가요? 재무장관인가요? 옐런 의장이죠. 옐런 전 의장이 실업률, 이 고용지표에 주목을 하고 있었던 포지션과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이 실업률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야지만이 우리가 금리 인상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실업률이 떨어지면서 거기에 맞는 금리 인상적인 어떤 통화정책을 진행을 했었던 게 2018년인가 그랬었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야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이 만들어져야지만이 우리도 뭔가 할 수 있겠다. 2018년이 아니라 그 전이군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파월 의장 되기 전에니까, 옐런 의장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출구 전략을 진행했었던 그런 상황들이 실업률에 의한 실업지표에 의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로레타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가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뭐 인플레이션 됐다고 해서 고용이 따라와서 좋아진 것도 아닌데 인플레이션 하나만 가지고 금리 인상하게 되면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노동시장이 더 크게 좋아지기 전까지는 연준이 통화 완화 정책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연방은행 총재들의 이야기, 연준 위원들의 이야기들,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의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뭐 기존의 발언과 특별할 게 없어. 그 다음에 뭐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 하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야. 그 다음에 뭐 경기가 좋아지고 있지만 이거는 아직 일시적인 부분들이고 아직 조건을 달성하지 못했어. 이건 뭐냐면 그냥 지금처럼 경기에 대한 어떤 지원책들을 계속 진행하게 될 것이고 시장은 거기에 반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가장 큰 이벤트가 이 연준 위원들의 다양한 발언들이었는데 뭐 한두 명 정도는 좀 나쁘게 얘기했다고 하더라도요. 대부분의 위원들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런 것들이 통화 완화 정책이 시행될 만한 시점은 아니다라고 안심을 시켜주는 부분들이죠. 투자자들이 안심을 하게 된다면 주가는 상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라고 볼 수 있었던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지나가면서 시장에 또다시 활기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증시도 이제 떨어졌다가 반등하는 모습인데 연속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좀 가져볼 필요는 있겠고요. 대신에 종목 간의 변동성은 계속 나올 거예요.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뭐 대형주가 잘 못 간다든지 또는 중소형주가 잘 간다든지 또 이제 뭐 이게 경기가 또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된다라면 이제 뭐 소비주라든지 앞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 이런 쪽에 주목이 될 것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으니까 긍정적으로 계속 이어가셔도 되겠다 이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보도록 합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변동성에 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그러면서 퀄리티 종목에 주목해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이 언젠간 되긴 되겠죠. 뭐 올해 연말 또 금리 인상보다도 테이퍼링이 먼저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테이퍼링에 대한 변동성 준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뭔가 약간 빠른 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미리 대비를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퀄리티주라는 것을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물론 퀄리티 종목, 품질이 굉장히 좋은 주식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 품질 좋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그냥 높은 ROE, 즉 자기 자본 이익률,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겠죠. 그 다음에 낮은 부채 비율, 이익 변동성.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치 성장주예요. 기업의 가치도 있고 저평가되면서 또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퀄리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변동성에서 대비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도 않은 저평가 상태, 저점 상태에서 앞으로 많이 성장할 종목이다. 그런 종목을 사놓으면 수익이 난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그동안 투자자들의 관심이 미래 성장, 즉 그냥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성장주에만 주목했다라면 이제는 펀더멘탈이 양호한 기업으로 이동할 시점이다. 뭐 여기만 따지고 보면은 가치주로 이동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네, 가치와 성장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종목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겠죠. 자, 시장 전문가들의 이야기 좀 더 들어보면요. 코스피 지수가 이제 역사상 최고가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약간의 고점에 대한 그런 변동성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테이퍼링이 나왔을 경우에 지수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인상시킬 수도 있다. 이거는 뭐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휘청거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조기에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금리를 올려야지만이 외국인들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미국보다도 우리가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해야지만이 뭐 긍정적인 그런 상황들이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어떤 금리 인상,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통화 정책 중에서도 이제 그동안 규제를 많이 풀었었던 것들을 이제 허리띠를 졸라 매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면은 부실 기업들에게는 타격이 된다는 얘기죠. 즉 성장주 입장에서는 그냥 미래 성장 가치만 보고서 대출을 막 끌어쓴다든지 뭐 이런 식의 위험에 노출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펀더멘탈이 안정된 기업들, 부채 비율도 낮으면서 돈도 많고 유보율 높고요. 그 다음에 ROE, 자기 자본 대비해서 이익률도 굉장히 높고 뭐 저퍼에 뭐 고성장 이런 기업은 굉장히 좋겠죠. 사실 가치가 있으면서 성장하는 기업들은 이미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대부분이긴 한데 아직 못 오른 종목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증권사에서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신세계 인터내셔널, LG생활건강, NHN,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 W게임즈, 한섬, 아모레, G, 종근당, NC소프트, 금호석유 등등을 퀄리티 우수한 종목으로 제시했다라고 하는데 NC소프트가 여기 왜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종목대 특징을 보면 다 비싼 주식들이죠. 개인들이 별로 싫어합니다. 라고 얘기할 만한 종목들인데, 자, 지금 증권사에서 분석하기에는 펀더멘탈, 일단은 부채 비율 낮고 유보율 높고 그 다음에 이익 성장률이 꾸준하게 만들어지고 있었던 종목들 딱 보니까 이런 것들이다 해서 보니까 가격이 다 세. 그리고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종목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퀄리티 종목들 일단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않았었던 그런 종목들을 지켜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지금 NC소프트를 포함시킨 걸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추세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증권사의 전형적인 그런 분석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종목들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을 그대로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대형주뿐만 아니고요. 이게 중소형주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어느 정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은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안정적이면서도 또 앞으로의 성장 또는 업황 기대감이 있는 종목도 많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 저평가, 저점권에서 우리가 공략해 보신다라면 이렇게 그냥 약간 가격대가 좀 비싸면서 매수해도 괜찮나라고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우량주라고 해서 무조건 등치가 크다거나 가격이 비싼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우리가 쉽게 공략하고 또 그리고
뭐 좀 중장기적인 시간만 투자하게 되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많이 있다라는 것은 꼭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들이 또 생길 수 있는 종목들은 이제 퀄리티 종목들이다. 여기에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네. 전혀 추세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또 부담의 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죠. 대여와 함께 막차를 타자. 대여와 함께 막차. 코스닥 7곳도 중복 청약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게 중복 청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코스피 쪽에는 2종목인가 그렇고요. 코스닥 쪽에는 7종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복 청약이 가능한, 이제는 중복 청약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6월 18일 이전까지 이제 그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상장에 대한 어떤 요청을 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1일부터는 증권 신고서를 제출한 기업들 자체가 공모주 모집을 할 때 중복 청약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일까지 했었던 기업들이 이제 7월달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상장 일정을 만들어내게 되면서 상장할 때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중복 청약이라면 공모 자금들이 확 몰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확 쏠려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커진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공모 대여라고 불리는 SD 바이오센서, 크래프톤, 이게 이제 7월에 나란히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도 7여 종목들이 그러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종목인지 좀 알아보죠. 자, 크래프톤이 지금 가장 큰 대여가 아닐까 싶습니다. 크래프톤이 뭐 배틀그라운드였던가요? 네, 그 게임의 뭐라고 할까? 운용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SD 바이오 센서, 그리고 코스닥 쪽에 오비고, 큐라클, 뭐 텍스트, 플래티어, 에브리봇, 그 다음에 브레인즈 컴퍼니, 이름 왜 이렇게 어렵냐 다들? 네, 그 다음에 딥노이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다 뭐 한글로 된 게 하나도 없네요. 네, 성투치킨 이런 거 없어? 네. 아무튼, 네, 이런 기업들이 이제, 7월 달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18일 전에 증권신고서 제출하면서, 나 상장하겠습니다. 중복 청약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제 공모주를 모집할 때 중복 청약이라는 그 기대감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중복 청약이라는 그 부분 자체가요, 그것만으로도 일단 기대감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리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이 많은 사람이 몰림에 따라서 이제 자금의 규모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28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이때부터 2주간 수요 예측에 들어가게 되는데, 공모 희망 밴드 가격이 45만 8천원에서 55만 7천원. 그래서 역대 최고 수준의 공모 가격이다. 자금 역시도 5조 원대가 넘어갈 것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역대 공모주 중에서 최고 기록을 달성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배틀그라운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기대감 많이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아마 공모 자금들 어마어마하게 몰리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여기에서 효과는 이제 공모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공모주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금을 많이 포함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고, 또 나중에 이제 공모가 끝나고 나서 뭐 한 주를 돌려받든 두 주를 돌려받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다시 예수금을 돌려받잖아요. 예수금을 돌려받는데, 주식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오셨겠지만은, 돈을 더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왕창 집어넣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경쟁률에 따라 가지고 당첨이 됐을 때 이제 그걸 받는 그런 식이 되는 거라서 일시적으로 증권 시장의 그 예수금이 크게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돈 들어온다, 이렇게 지표상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장 기대감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뭐 부차적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공모주들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 여러분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면, 공모주, 일단 공모를 받는 것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무리해가지고 빚을 내서 막 집어넣은 다음에 그거 조금 받아 먹으려고 그렇게 투자하기엔 좀 그렇죠. 근데 가능하신 분들,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받으시면 초반에는 거의 대체적으로 공모 시작하고 나서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익률을 챙겨보셔도 괜찮겠고요. 뭐 따상이 되든 뭐 따따상이 되든 아니면은 그냥 그날 뭐 공모 가격만 조금 올라놓은 상태에서 뭐 주가가 마무리가 되든 간에 어쨌든 기본적으로 공모주를 받으면 수익이 나는 것은 요즘에는 불문율처럼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이렇게 중복 청약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더 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일단은 공모주를 딱 받고 나면 거래가 터지고 변동성이 생긴다. 즉, 뭐, 음봉으로 빠진다라든지, 뭐,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문 닫은 부분들이 열린다라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즉시 매도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모주, 신생아 종목들에 대응을 하는 전략은 그것뿐이다. 네. 일단 공모주를 받으면 좋고요. 상장 첫날 매수를 따라가는 것은 좋지 않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량이 나와서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다면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들에 대한 신규 매수를 들어가지 않는 쪽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일단은 나스닥 사상 최고치 마감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긍정적이었고, 뭐 특별한 나쁜 영향들은 없다. 이제 이벤트 가장 중요한 거 마무리됐다. 이런 부분들 통해서 시장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동성이 커지는 장세, 이제 테이퍼링도 나올 것이고, 그래서 시장이 약간 고점권에 들어간다. 그래서 약간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퀄리티 종목에 주목하라라는 얘기인데요.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퀄리티 종목은 뭐 높은 이익 성장률과 그 다음에 그 저평가된 그런 기업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가격대가 너무 높고요. 추세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 저평가라는 것은 뭐 성장성 대비해서 주가가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재무 안정성도 뛰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보율 높고요. 근데 부채 비율 낮다 그러면은 주가 상황들 한번 고려해 보고요. 추세적인 부분 고려해 보고, 그 다음에 성장성에 대한 부분만 추가적으로 더 생각해서, 중소형주라도 괜찮아요. 꼭 뭐 대형주 쪽 보실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있다면 대응하셔도 좋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런 거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저가 매수 종목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퀄리티 종목들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공모주가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이제 마지막 중복 청약을 해볼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이제 크래프톤인데, 역대 최고 공모 가격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라서 증시에도 이제 예수금의 증가를 통한 그런 기대감, 긍정적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돈 벌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종목들이다라는 평가가 내려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대응하실 때 공모주를 받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그 상장 첫날 매수를 따라간다거나 물량이 나올 때 매수가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물량이 나올 때는 매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변동이란 결코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주가란 어디로 튈줄 모르는 공이 아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정해진 방향으로 상승 또는 하락하면서 일단 하나의 방향이 정해지면 한동안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다. 자, 주가는 변동성, 막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이다라고 얘기 많이 하지만은요, 전혀 그런 지멋대로 움직이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한쪽 방향을 정해놨으면 그쪽 방향으로 꾸준히 움직이려고 하는 관성의 법칙도 적용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좋은 종목들은 팔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추세가 완전히 꺾일 때,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을 때, 그럴 때 또 다른 액션을 취해야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종목들 중간에 팔지 마시고요. 잘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열심히 화이팅 하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